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부모 얘기를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소희 씨, 저도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 한소희 씨의 어머니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서 이제 구속이 됐어요. 일단은 그 어머니 논란이 이게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렇죠. 뭐 비퉁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한소희 씨가 한참 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건 2020년도에 사기인데 이제 소위 갯돈 사기라고 하죠. 그렇죠. 갯돈의 개주에서 갯돈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나른 거죠. 약간 이제 막 갚지 않으면은 뭐 사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한소희 씨와 그 모친의 관계예요. 아하. 말하자면 아예 이제 뭐 구하라 씨처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할머니가 이제 양육을 키워주셨다고 해요. 생물학적 엄마이지 예. 양육하거나 뭐 이렇게 예. 학자는 없다는 거죠. 거의 거의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신씨입니다. 신씨 그 사람이 그 한소희 씨의 그 미성년자일 때 통장을 개설해 갖고 한소희 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갖고 예. 뭔가 빌린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가 아니라 자기 전혀 뭐 양육을 안 한 그 한소희 씨 명의로 하니까 악의적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한소희 씨가 뜨고 막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돈 빌리고 이런 것 때문에 네. 이건 사실은 악의적이죠, 사실. 악의적이다. 그리고 지금 불법 도박장이라는 거 보니까 12곳입니다. 예. 더군다나 그것을 본인이 하지 않고 뭐 바지 사장 같은 거 내세워서 이 수법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도박을 해가 구속시키지는 않는데 상당히 이거는 전문적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50대 중반인데 네. 소위 자기가 여세하니까 남자 바지 사장을 이용해서 네. 여러 PC방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게임머니를 환전해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각각의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말한 거의 2022년부터 원주 지역 12곳의 PC방에서 도박 사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지능적이고 치밀하기 때문에 구속시킨 거고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이게 도박장 개설죄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규모가 상당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 뭐 사이트에서 머니를 환전하고 이러고 그렇죠. 11개, 12개가 된다고 하면은 뭐 못돼도 몇십억 이상, 뭐 넘어가면 100억 이상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사람이 이 상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범죄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예. 그 사기, 뭐 갯돈 사기도 있지만 이런 도박장 사기, 이거 우리 도박장 이런 거는 네. 베프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두 번에서 걸린 게 아닐 예.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풍속범죄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보통 한 번 이렇게 네. 했다고 해서 구속시켜 그러지 안 않습니다. 하죠, 상습적이다. 쟤는 꾼이다라고 방법이 하니까 없구나 구속되는 거거든요. 구속되고 사실은. 특히 네. 이거는 전주 혹은 무엇인가 조직책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많이 고생을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한소희 씨와 관계인데 명확히 하실 것은 한소희 씨와 이 신 씨의 관계는 없습니다. 생물학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왕래도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어쩔 수 없이 생물학적 모친이니까 일부 변제를 이전에 해준 것이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도 사실은 전혀 몰랐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다. 그렇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정도인데 그걸 알았다고 하는 건 뭐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명확히 하셔야 될 것은 관련 없는 사람이다. 생물학적으로. 네. 근데 이런 사고가 뭐라고 하나 헐리우드에선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헐리우드 사실은 이제 근데 거기는 좀 다른 것은 예. 아역 배우들이 이 아역 배우들이 이게 폭팡 터지면서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그 빨대를 꽂아서 하죠. 해갖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아역 배우를 그렇죠. 하는 데뷔하는 데 도움을 줬으니까. 키웠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볼 수 있는 거죠. 부모가. 근데 한소희 씨는 전혀 아닙니다. 아예 관계 없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데뷔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변제할 의무도 없고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이 한소희 씨, 배우 한소희 씨에 이어서
가수 김수찬 씨 가수도 하고 방송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비슷한 일을 좀 겪고 있습니다. 부친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김수찬 씨 어떤 분인죠? 이분 유명하긴 유명합니다. 예.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경연 프로그램에 12개 들면서 그리고 뭐 얼굴도 아주 핸섬하고 아이돌급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분은 조금 한소희 씨랑 다른 건요. 이 말하자면 아버지죠.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어머니께서 매니지먼트를 하시나 봅니다. 근데 여기 사연이 좀 있는 것은 이전에 아버지가 이 김수찬 씨와 이 데뷔하는 데 도움을 줬나 봅니다. 근데 그땐 뜨지 못했죠. 뜨지 못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다음에 가정폭력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관련은 있습니다. 저는 뭐 김수찬 씨하고 방송도 좀 같이 예전에 한 기억이 있어서 되게 밝습니다. 그렇죠. 아침마당이라는 KBS 프로그램 그런 데서 자주 이제 봤었는데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노래도 잘하고 방송도 매우 잘하는데 지금 아버지 때문에 조금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수찬 씨가 본인의 입으로 한 게 아니라 모친께서 KBS의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일종의 익명 처리인데 익명이 되겠습니까마는 그 얘기를 이제 사연을 털어놓은 거죠. 저기 서장훈 씨하고 나오는 그 KBS 그 프로그램에 직접 가서 우리 아들이 가수인데 이런 일이 있다라고 고민을 털어놓은 거군요.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뭐 사실은 이렇게 아들의 그것을 앞길을 막는 거 아니냐. 라고 하고 있고 그만큼 엄마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 답답하니까 아마 그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전파를 타버렸는데 아니 그걸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저 김수찬 씨 모친 아니냐 그럼 저 김수찬 씨 아버지 얘기 아니냐 라고 해서 이제 알려진 거고 실제로 이제 김수찬 씨는 어머니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수찬 씨 입장은 근데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김수찬 씨 아버지죠. 본인 그 사람 당사자. 그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일부는 맞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고 물론 이제 그 뭐 부부 사이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뭐 본인도 인정하지만은 사실 조금 좀 억울한 면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 자신을 악마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일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근데 모두 다 아닌 건 같진 않은데 근데 김수찬 씨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수찬 씨는 어머니 말씀을 많이 따르는 것 같고 그리고 상당 부분 김수찬 씨 부친께서는 좀 잘못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이름을 팔아갖고 뭐 돈도 이렇게 하고 매니지먼트 계약도 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고를 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김수찬 씨가 지금 잘 나갈 때인데 아버지 때문에 약간 막히는 건 맞죠.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면 본인도 위축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언론에서 안 좋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충격적이고 타격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김수찬 씨랑 광고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논란이 있으면 김수찬 씨가 좀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감정적인 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오늘 한소희 씨, 김수찬 씨처럼 가족, 뭐 어머니, 아버지 이 가족이 엮여서 피해보는 유명인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박세리 씨가 그러니까요. 박세리 씨가 정말 고생을 하셨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박세리 씨 그 눈물 짓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팬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장윤정 씨, 김혜수 씨는 유명하죠. 어머니 때문에 피해를 어쩌면 봤던 힘든 일을 겪었던. 그러니까 장윤정 씨 같은 경우는 뭐 농담 삼아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빚이 마이너스 10억이더라. 그 돈 어디 갔냐? 그럼 그때 한동안 문제가 됐었죠. 지금은 이제 장윤정 씨는 뭐 다시 분리해갖고 잘 살고 계시지만은 한동안 고생하셨고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김혜수 씨입니다. 김혜수 씨요? 왜냐면 김혜수 씨는 우리가 저렇게 굉장히 청룡의 여신으로 많이 알려지고 실제로 너무 밝은데 지금까지도 고생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본인의 집도 다 날아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면은 그 어릴 때부터 그 고생해서 번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 글로 가고 다 이렇게 네. 막는데 썼다라는 걸로 추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말로 옛날 말로 아싸리하게 끊지 못하고 예. 김현수 씨가 너무 정이 많아서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경력에 그 광고 나오신 거 보면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아, 저는 사실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 네. 제가 다 팬이에요. 그러니까요. 김혜수 씨하고 제가 장윤정 네. 씨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근데 자꾸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아마 팬들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지금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 벌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그러니까요. 옆에서 팬이라서. 네. 근데 그게 자꾸 걸린다는 근데 이제 생각이 드네요.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네. 법적으로는 변제 의무가 없지 않나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남이잖아요. 그 남이잖아요. 네. 그 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채무가 승계될 여지는 있어요. 네. 상속 포기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사실 없어요. 근데- 도덕적 책임이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 채권자, 소위 말하는 채권자들이 와서 댓글이라도 달고 시위라도 그것 때문에 하면은 그렇죠. 그 명성이나 이건 어떻게 네. 하냐. 그게 좀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아예 제가 심리적으로는 네. 아예 깔끔히 끊어라. 모른 척 해라.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모른 척 해라.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교제 폭력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자, 헤어지자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 근처에서 있다가 이 배달 음식이 딱 들어올 때 그때 침입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예, 지난 3일 날 벌써 연재구에난 이게 참- 오피스텔인데요. 네. 너무 지능적입니다. 우리가 네. 좀 명확히 아셔야 될 것은 네. 교제 폭력 살인에 있어서는 그 심리적인 어떤 기간이 1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1년 반이나 됩니까? 헤어진 다음에 1년 반은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예. 왜냐하면 그 어떤 폭력성이 1년 반 최소입니다. 최소. 예. 그러니까 헤어졌다고 해서 한 6개월 지났다고 안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 요 범인도 예. 그 주변에서 계속 맴돌았나 봅니다. 그러다가 배달 음식 시키는 배달하는 사람이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 속에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때 들어간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살해라는 부분인데 물론 이 사건도 역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다시 또 말고 이게 한 3번 반복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교제 폭력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끔찍한 일로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남성 본인이 이제 결국 살해 이유는 그만 만나자 해가지고 네. 이런 짓을 했다는 거고요. 본인이 살해도 시인을 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 투신을 준비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네. 뭐냐면 니 죽고 내 죽자 뭐 이런 거 심리인가요? 죽인 다음에 일종의 뭐라고 하나 내가 죽겠다라고 소동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소동을 부리는 거.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엔 70-80% 이상은 감형을 노리는 겁니다. 아, 감형. 예, 감형. 내가 심신미약이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심신미약이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저 여자를 좋아했던 나머지 그랬다. 그 판사님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음. 근데 없지 않아 먹혀요. 네. 아니 대부분은 안 받아주시는데. 안 돼요. 받아주면 안 돼요. 이런 근데- 거 받아주면 되나요? 근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판사님은 그 범인을 계속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지 않아 먹혔던 게 과거에 있었어요. 절대 판사님들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네. 의도적인 겁니다. 지금 이것도 인지극 벌리고 투신 소동하는 것을 가지고 겨우 경찰에 이제 이거 했는데 이런 건 안 됩니다. 네. 예. 자, 뭐 그동안 몇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좀 빨리 좀 조치를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있어요. 자, 또 반대로 교제 폭력에 이제 시달리다가 남자친구 집을 불을 질러 가지고 살해를 했던 여성. 이게 그런 여성이 있다면서요. 예. 미국에서는 어떤 범죄들이 예. 한동안 있었냐면 그때도 교인데 그 소파에 누워 있는 남자친구를 그대로 불질러 죽이거나 아이고야. 침대에 누워 있는 걸 그대로 불러.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교제 폭력 방화죠. 예. 아마 거의 비슷한 건데요. 지난 5월 11일 작년입니다. 5월 네. 11일 날 발생했던 건데 군산에 있는 데서 여기서 가해자는 42살의 여성이고요. 예. 피해자는 30대 남성인데 5년 동안 거꾸로 남성이 여성을 교제 폭력을 했다고 합니다. 때렸다는 술 취하면 거죠? 때리기도 하고, 이제 그날도 역시 술 마신 상태에서 많이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술 먹고 자는 그 이 남성을 네. 방화를 해서 아하. 살해를 했는데 분명히 119에 신고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바깥에서 봤다고 합니다. 죽으라고? 네, 왜냐하면 그래서 살인자가 된 거겠네요. 예. 왜냐하면 깨어나면 내가 죽는다. 아! 그러니까 그게 반복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 기사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20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그 아내가. 근데 그날도 무지하게 맞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날 새벽에 흉기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법정에서 한 말이 내가 저 여자를 못 죽이면 내가 죽을 거다. 그게 너무 그때 그 방청객들이 너무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물론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이 가해자는 중간에 좀 우리가 구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남자도 저 범인도 둘 다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재판부가 이 여성 징역 12년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은 그 잔혹성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낮다는 게 아마 그런 것도 반영됐던 것 같은데 저는 베프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꼭 그렇게 이렇게 죽여야만 하는 심리가 어쩌면 나가 더 이상 피해 나갈 수 없다 이런 심리가 작동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벽에 부딪힌다고 하고 심리적으로 깜깜하고 벽에 딱 부딪힌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성 방화가 특히 이런 방식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 가구를 같이 불지르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관 분들은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선고한 게 맞는데 좀 사전 조사를 통해 심리 조사를 통해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이분의 어떤 사정을 조금만 더 봐주면은 살인은 살인이지만 중간에 어떤 이분의 것도 좀 볼 수 있는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은 거의 심신미약은 아니도 막막한 것이 이게 답답할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교제 폭력이 최근에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제 폭력으로 지난해 전국 입건 피의자가 13,9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교제 폭력 왜 늘어나는지 그리고 예방책, 해법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분들이 결혼을 했죠. 결혼은 가정폭력이었는데 가정폭력은 주는데 교제폭력은 그러네요. 총량은 똑같은 거예요. 총량은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폭력자들은 똑같은데 걔들이 예전에 결혼했다면 지금은 결혼 안 하고 교제폭력으로 간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성적 소수자라든가 아니면 여성과 같은 소수자들의 폭력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틀이 가정의 틀이냐 바깥 틀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고 우리가 뭐 예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말하자면 사전에 조짐이 있으면 빨리 분리해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가해자도 역시 한 1, 2회 있을 때 심리 좀 검사를 해서 좀 줄이게 하고 피해자도 줄이게 할 수 있는 사전조치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전조치법. 그게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프의 쪽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